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를 중요한 인물을 모시고 다루는 정치 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나는 임창인이다 연설, 그리고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명성을 날린 윤희숙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윤 의원님은 그 3달 전 의원직을 사퇴하셨다가 이번에 내기대 위원장,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3개월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막 뭐 진짜 사퇴할 것까지 있냐. 사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도 다 잘 있는데 뭐 하러 굳이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굳이 사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오셨어요. 근데 그럼 안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퇴를. 네. 결국 정치를 할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민은 사실 별로 안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고민 크게 안 했고 네. 그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정치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정치라는 게 뭘까? 근데 정치는 결국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예, 공적인 얘기를, 공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공적인 가치를 쭉 얘기를 하려면 그 화살이 제 가족한테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저희 보좌관 예. 그 친구들이 아, 의원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달만 조금만 입을 조심하시면 돼요. 좀 지나가면 된다. 네. 이거 몇 달만 좀 네. 사리시면 돼요. 그러는 네. 거예요. 그 몇 달간 제가 음.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아예 책임을 지고 이거를 책임을 딱 지면 네, 네. 그러면 제가 공인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사퇴로 딱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공인으로서 사실 제가 그 5분 연설로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딱 마음을 정한 게 그날 집에 가서 저녁 뉴스를 딱 보는데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근데 저녁 뉴스를 딱 보는데 SBS인가? 네. 그 5분 뉴스의 그 배경이 논두렁에서 이게 그렇게 희화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게 정말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지고 그리고 나는 공적인 얘기를 계속하겠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성질이 그냥 입 바른 소리 앞으로 계속하고 살려면 책임질 건 딱 지고 끝내야 된다. 뭔가 약간 캥기는 부분이 있는 거는 싫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원래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성격이세요? 일을 저지르죠. 네. 근데 이제 이번 복귀하시니까 여당에서 왜 이렇게 빨리 복귀하냐 그러면서 비판을 막 하고 근데 또 야당에서는 격하게 환영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윤 위원장께서 그동안에 이재명의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이 논리적인 비판 그래서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것 때문에 이 여권에서는 벌써 캥기는 거 아니냐 이재명 캠프가 벌써 캥기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메신저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반가운 인물은 아닐 것 같고요. 이재명이 두려운 인물. 근데 뭐 빠르고 눕고는 뭐 자기들이 얘기할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정치인으로 복귀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는 일종의 정당인으로서 의무죠. 네. 저는 뭐 제가 원래 위치로 복귀했다기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만드신 위원회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내기대 위원회를 네. 만들었는데 일단 쓴소리 라이브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2030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거를 다시 이제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좀 환기시켜서 뭔가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인 것 같던데. 예.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되게 늦게 합류했잖아요. 그렇죠. 캠프에. 합류가 늦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뭐 정책이나 이런 건 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나중에 가서 뭘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제가 그래서 빈 곳이 뭔가 캠프의 역할을 봤더니 뭔가 국민들을 향해서 그 정책 메시지를 굉장히 딱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아직 비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름 자체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내일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부분이 뭐냐. 아주 계속 교착 상태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탁 뭐가 바뀔 거라는 기대를 주게 하는. 근데 그런 게 대부분 뭐냐면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이 제일 커요.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또 울분 이런 거를 먼저 터뜨리게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후보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메아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 제대로 된 공약으로 딱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그렇죠. 이번에 그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도 굉장히 몰랐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젊은 여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우리가 말로는 생각했던 건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절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미스 김 커피 타줄래라고 얘기하면 정말 싫지 않아요. 그러는데 싫지 않은데 해줄래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킁킁거리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50대하고는 합리성의 감수성이 달라요. 그렇죠. 설명해주면 돼요. 근데 50대들은 개발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때는 리더가 딱 이거 하자 그러면 별 군소리 없이 쫙 하는 게 효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물어보지 않고. 근데 지금 20대들은 이걸 물어보면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합리성인데 그분들의 팀장들은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그냥 해. 근데 지금 20대는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직에서 납득을 하고 싶은 세대와 네가 납득이 필요 없는데 왜 하니 너한테 필요 없는 정보야라고 얘기하는 이 소통의 조직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 보수 체계라든가 그 성과 평가라든가 이 모든 것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몰이해가 들어있는 거죠. 제 조카도 지금 재택하라고 그랬는데 다 나간대요. 왜?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데 인사평가 시즌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야 평가가 좋게 나온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서 2030들하고 쓴소리를 듣게 했는데 정말 뭐 술권하는 부장 같다든가 꼰대 같다 이런 얘기 하니까 처음에는 억울하다 하시다가 꼰대인 걸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게 2030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윤 후보가. 본인도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치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는 게 뭐냐면 시야가 넓어져요. 우리가 본인의 그 업종에서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를 한다는 건 모든 그 삶의 그 골목골목에 있는 분들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통령 후보가 일단 처음에 들어야죠. 그렇죠. 일단 들어주세요. 듣는 연습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일종의 셀프 디스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아저씨야, 뭐 알고 보면 꼰대야 이제 이런 거를 딱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건데 좀 뭐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배 의원 금방 얘기한 대로 저 정도 해가지고 2030이 감동하고 마음을 열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인데 그날 시작인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거 세보니까 각 개혁 이슈에 대해서 그게 본론이고 개혁 이슈를 한 8번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본론이고 그 전에 그게 일종의 서론이었던 거예요. 일단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제 정책 스타일을 바꾼다. 이제부터는 진짜 본론으로 젊은이들이 정말 갈급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들으셔야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방향성이라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은 그냥 시작을 했다. 근데 일단 겉보기는 글쎄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60대 아저씨, 꼰대 아저씨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해요. 스타일만 봐서는. 근데 그날 젊은이들도 그랬잖아요. 괜히 친한 척하지 말고 꼰대 아닌 척하지 말라고. 중요한 건 당신의 일을 어른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괜히 스타일 어쩌고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라. 일 잘하는. 저는 그 젊은이들이 말한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동영상 공모를 시작했던데요. 보니까 포퓰리즘을 찍고 내일을 열자인가요? 그 어떤 겁니까? 지금 보니까 막 쫙쫙 찢으시던데 엄청 찢던데 보니까. 네. 아니 선거철이라 지금 포퓰리즘이 막 창궐하는데 문제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포퓰리즘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를 되게 위하는 척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때로는 그게 약자를 위하는데 진짜 위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가짜 약자를 만들어내서 위해요. 들으면 헷갈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여당 후보는 자신이 막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얘기도 막 뒤집잖아요. 그렇죠. 뭐 매일매일 뒤집으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전문가인데도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격장에서 보면 무빙 타겟이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맞출 길이 없어요. 전혀 되고 관역을 맞춰야 돼요. 진심이 뭔지 계속 모르겠다. 날아다니니까. 맞아요. 근데 보통 국민들이 그거를 알아차리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해서 당신이 삶 속에서 느끼는 울분을 이런 공약은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그런 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점은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거지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같이 짚어보면 그런 점을 그 정책을 만들 때 유의해서 만드는 게 바로 좀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런 취지를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공모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날 우리 젊은이들 모아놨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주택 지어줄 생각하지 말고 전세값 폭등시키지 말라고. 그렇죠. 일단 병부터 주지 마라. 무슨 약도 안 되는 약을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포퓰리즘 찍기 했는데 오늘 펀치 한번 날려주시죠. 그렇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찌나 화가 나지. 그러니까. 이 분노가 느껴지는데요. 세 번이나 때리셨어요. 아니 저희 조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가격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아파트 너무 먼 얘기고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것들의 그 가격이 안정되기를 너무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월세 50만 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폭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벙벙 뜬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단계의 그 집들이 좀 안정된 형태로 앉아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벙벙 뜬 얘기 좀 하지 말고. 사고가 났습니다. 드디어 포퓰리즘을 쓰러뜨리셨어요. 아예 그냥. 잘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에 관련된 모든 직을 내려놨고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공개적인 갈등, 그러니까 공개 항명이라 그러죠. 그 상황 때문에 결국은 조수진 공보단장도 사퇴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갔는데 어제 저주 아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속 터져서 지금 술 마시러 간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뭐 코미디 찍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은 이거 5년에 한 번씩 보기엔 너무 아깝다. 한 2년에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이제 윤 후보와 친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일단 저는 굉장히 외곽의 위원회를 하고 있고 캠프에도 늦게 조인했고 잘 몰라요. 윤핵관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뭐 문고리 윤핵관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문고리가 존재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너무 멀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정치를 뭐 너무 초보라 우리 대표님이랑 뭐 조수진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뭔가 빅픽처가 있는 건지 자체를 제가 판단할 그 역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가 어제 문자 폭탄을 수백 개를 받았는데 그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지금 6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60에서 70. 그리고 지지자들이 정말 너무 화가 나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지도부가 굉장히 어떤 빅픽처 속에서 지금 정말 큰 어떤 목표 속에서 지금 중간 단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고
근데 이제 제 짧은 식견으로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우리 그 대표님도 사실 30대 대표를 국민들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후보님도 사실 정치하고 본인이 뭐 이 후보가 될 거라고 그럼요. 50몇 년 동안 그렇죠. 생각이나 하셨겠어요. 사실 올 초만 해도 전혀 그런 기미는 없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불러서 세우신 네, 거잖아요. 그 세우신 이유가 뭐 신선함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뭔가 젊은 그 에너지. 네. 근데 거기에 따르는 아. 거기에 따르는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근데 그 단점을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어떨까?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국민들의 이 마음, 이거를 생각하면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빅픽처 없이 저러고 계신 거면 저도 되게 실망할 것 같긴 한데 네. 있다고 치고 있다고 양쪽 치고 다. 있다고 치고 예. 오래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믿어요. 왜냐하면 아. 이 국민들의 마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저거를 안 보고 저러분 이걸 버티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근데 이 대표가 한 번 뛰쳐나간 게 아니라 수시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매일 배수해지고 매일 사퇴 뭐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볼 땐 그래도 좀 정치력과 조정력, 통합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아쉬움이 지난번 있어요. 때도 사실 저는 뭐 픽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사실 그 전에는 조마조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판단할 제가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저에 네. 비하면 뭐 정치 구단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든 안 그렇든 현재로서 국민들께서 초조한 거는 뭐 초조하고 울분에 가득 차게 한 거는 정말 죄송하고 네. 근데 어쨌든 이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바라는 게 지금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뭐 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고 그런데 초조해 하실 일은 아니고 조금만 되는 방향으로 기다려 보시면 잘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갈등이 지금 단순히 조수진이라는 분하고 이준석 대표랑 단순히 감정 싸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는 역시 문고리나 윤핵관들에 대한 불만, 거기서 뭔가를 다 차단하고 있다. 이런 거는 불만이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 문제 같아요. 김건희 씨 문제 빨리 좀 해결을 하자고 하는데 윤 후보도 그렇고 그 문고리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거를 막는다. 이래갖고 어떻게 가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당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뭔가 소통이 안 됐던 안 돼요. 거기서 딱 막힌다는 같죠? 그런 네.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단지 소통의 문제라면 아니 저는 지금 그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라고 봐요. 그게 소통의 문제라면 사실은 그러면 후보는 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후보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가족의 문제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도자가 된 분들도 네.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네. 청와대를 나갈 때 제대로 고개를 들고 나가지 못한 분들은 거의 다 가족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분들도 가장 어려운 장벽이 가족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 후보도 지금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뭐 이해창 후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해창 후보는 뭐 아들을 아주 멀리 보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를 자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도 왜 인혁당 사건이 그게 이슈가 됐을 때 사과했죠. 네. 네. 아주 큰 것을 무너뜨리면서 네. 사과했잖아요. 그 정도의 결기를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국민들 앞에서 터놓고 굽히는 그 정도의 결기를 국민들한테 보였단 말이에요. 네. 저는 우리 윤 후보께서도 지금 이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 앞에서 네. 본인이 아직 그 공적인 인물로서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아직 모자란다면 지금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많은 인물들이 정말 그 자신의 가장 그 엑기스에서 했던 고민에 자신도 그 고민에 봉착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그
결기를 지금 딱 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문고리나 뭐 그 부차적인 그리고 그 부인의 문제 이런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결기가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매우 그 후보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고 네. 그 후보가 그분을 지금 국민들이 여기까지 세워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별 정치적인 자산이 없는 분을 여기까지 세운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닥친 것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앞서갔던 지도자가 그랬듯이 본인도 그것을 해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 밝히고 사과할 거 명확하게 사과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간다면 더 나가야 되죠. 당연히 조사할 거 다 하고 네. 사과할 거 하고 책임지고 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 법적이고 저는 뭐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국민들이 납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더한 수준으로 해야죠. 본인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뭐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네. 뭐 이런 그거는 왜냐하면 그 빨갱이 콤플렉스가 가득했던 시절에 한 시대를 마감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네. 거죠. 네. 근데 이분은 법과 원칙과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의 정면으로 맞섰던 지도자로서 맞습니다. 이분은 지금 공정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의 기대치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본인한테. 네. 본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내려놨을 때 국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네.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도 이빨인 소리를 하겠습니다를 했잖아요. 네. 저는 우리 후보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저는 앞으로도 원칙과 상식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뭐 국민들에게 그런 제가 다른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모질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태도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 시간 더 끌지 말고 빨리 그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되도록이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 저는 이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이해창 씨도 쉽지 않았고 박근혜 씨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저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나 그 방식은 국민들에게 그 고심을 하더라도 그 태도를 네. 충분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우리 후보를 막 비난하잖아요.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참네. 본인들은 조국 사태 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정리를 못한 주제에. 맞아요. 네. 지금 이것은 그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본질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분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결기예요. 민주당 그 관계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문제도 있는데 또 측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수진 의원 발언도 보면 사실 조수진 의원이 잘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마 굉장히 그 화가 크게 난 것 같은데 이건 민주주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와 가까운 측근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다. 그 측근들의 말에 너무 귀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쪽 전문가에 가깝죠. 근데 네. 저는 사실 우리 후보님이 오늘 저를 이제부터는 얼굴도 안 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쓴소리 필요해요. 근데 저는 내부 쓴소리 담당이니까. 네. 쓴소리 라이브 그렇죠. 담당이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쓴소리를 하려고 스토킹을 해도 너무 바쁘시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외곽이니까. 네. 이런 기회에 좀 하자면.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뭐 조직 관리의 미숙이죠. 그거는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님이 그런 조직 관리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직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짜여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관리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유능함이 크게 필요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미숙함을 우리 국민들은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앞으로 채워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 그 태도죠. 공적인 인물로서의 태도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면 다 좋지만 저는 그 무게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맨날 툭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좋지 같아요. 않죠? 그렇죠. 좋지 않죠. 좋지 않죠. 네, 좋지 않고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지난번 왜 전두환 발언 때 그 전두환 발언을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얘기의 취지는 본인이 안목이 있다. 사람을 잘 쓰겠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잘 쓰겠다고 약속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그 본인의 그 영혼을 잘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1번 과제가 그거라면 2번 과제는 본인의 용인술이나 조직 관리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제 그 정치 신인으로서 미숙함이 있는 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을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셨는데 김종인 위원장 목소리도 요즘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제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그 코멘트를 보면 뭔가 진짜 빅픽처가 있어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나 이런 느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사고가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이 권한을 확 다 잡아채가는. 그러니까 뛰어든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아직 뭐 그 구단들의 세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추측만으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윤 후보가 이제 선출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물론 조금씩 공약들이 나왔어요. 근데 큰 틀의 국정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아주 부동산 문제, 세제, 뭐 기업 문제, 이 외교안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이 제대로 발표된 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입장은 막 바꾸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지금. 네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이게? 아니 뭐 일단 첫 번째 막 바꾸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안 하는 게. 그럼요. 안 하는 게 그럼요. 낫다. 그건 윤리적인 문제예요, 막 바꾸는 건. 근데 저는 요 캠프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너무 잘 알고 전문가들이 진짜 우리나라 에이스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늦게 조인하면서 정책본부에 안 가고 제가 이거를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쪽을 오히려 하겠다. 거기서 좋은 공약을 제가 이거 세일즈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걸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딱 뽑아서 할 정도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스케줄을 약간 뒤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월 중순 정도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1월 중순에 줄줄이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77일밖에 안 남았는데 1월 중순이면 또 열흘 이상 한 뭐 20일 가까이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그럼 정말 한 50여일 남겨놓고 공약 발표한테 좀 너무 늦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그 총괄 선대위원장께 들었어요. 근데 그건 늦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많은 공약 중에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좀 순차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뭐부터 나갈지는 뭔가 전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정책 세트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왜 그 선대위가 그러니까 결국 좀 매머드다. 뭐 사람들 뭐 400명가 있다, 500명가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 거에 대한 대응이 늦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저 배 의원 얘기한 그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내부에서도 고민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할 위치에 제가 없는 거죠. 저는 아주 외곽에 그 아주 작은 외양간을 하나 차려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윗분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조그만 소를 키운다 이런. 이는 외관이세요, 외곽의 관계자. 그래서 윤핵관이 아니라. 그래서 외관에서 조그만 송아지를 우리는 남들이 뭘 하든 키운다. 밖에서 누가 기자회견 하건 말건 우리는 우리의 소를 키운다. 그래서 이번 주는 포퓰리즘 찍고 다음 주는 노동개혁 후보 모셔다가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런 위원회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위원회들이 만든 뭐 모은 의견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나요, 후보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 통로가 지금 그 일정 담당이 있고 비서실로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뭐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뭔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자기 눈높이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낮은 눈높이에서 바깥 외양간 안에서 조그만 송아지 하나 데리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는 제일 위에서 보이시니까 많은 문제점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그 위치가 아닌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면 약간 그 처음에 이 선출되고 분위기는 되게 좋아서 막 고공행진하다 떨어진 다음에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해요 지금 여론조사가. 근데 정권 교체론은 높은데 이 높은 정권 교체론에 비해서 후보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데 이거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이러다 정체되면 좀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네. 그러니까 돌파구가 뭔가요? 돌파고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조그만 외양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네. 소를 조그만 키워서. 그렇죠. 다 소를 조그만 송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후보 본인의 결기를 가지고 이 지도자 수준의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그 돌파구는 보셔요. 왜 그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을 국민들이 세웠을까? 네. 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대한민국이 어딘가 바뀔 거다. 그죠?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네. 정치 경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의 기둥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기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가 원칙과 이 제도가 막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원칙과 공정이라는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많은 교착 상태가 돼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뭔가 권력 구조도 좀 상식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패러다임도 무슨 이상한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것들을 치우고 활력 있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둥들은 각각의 지금 큰 외양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제 정치 신인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들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제 윤석열식 대통령다움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기둥들이 지금 캠프에서 해야 될 일을 각자가 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봐요. 돌파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쪽만 보이는 거지만 그 사실 돌파구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바깥의 다른 부분들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을 들어올리고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제 패러다임도 나와야 되고 뭐 행정개혁에서도 나올 수 있고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좀 거지같이 우리가 왜 저 사람 30대 후반에 제 눈치만 보지 이런 거 우리가 뭔가 훨씬 더 안전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뭔가 그 낙관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주는 돌파구들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다 외양간이에요. 각각의 외양간에서 우리는 소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는 아주 작은 외양간이지만. 이제 뭐 화제를 한번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벌써 한번 때려놓고 시작하시나요? 미리 속이 터져. 이재명 저격수로 아주 이름을 날리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 그동안에 온갖 포퓰리즘 정책들 돈 퍼주겠다는 정책들 다 냈다가 또 최근에는 또 자기가 규제하겠다던 것도 다 풀겠다고 말을 뒤집었다가 정말 굉장히 별별 신공을 다 보여주고 계신데 자 이재명의 문제 이거는 가장 문제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지적하신 분이 며칠 전에 유시민 씨 같아요. 저는 유시민 씨가 그 얘기 하길래 유시민 씨가 이재명 씨한테 무슨 돈 떼인 게 있나?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였죠? 첫 번째 애지간하면 다 그 정치적으로 사망했을 사람인데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생존자형이다.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디스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은 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더라? 하여튼 어쨌든 개발도상국형이다. 개발도상형. 그게 뭐냐면 아직 사람이 참 덜 됐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사람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어떤 철학이나 원칙이 없는 인간이다. 근데 그걸 살짝 뒤집어가지고 과제 중심형이라고. 그때 달라요. 그때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일관된 원칙이나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세 가지 특징을 그렇게 잘 잡아낼 수 있는 건 유시민 씨처럼 재주가 있는 분이 아니면 잡아내기 어려워요. 저더러 잡아내라 그래도 그렇게 못 잡아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관찰해서 정말 악의를 가지고 정말 돈이라도 떼이지 않고는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관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난 유시민 씨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제 중심형.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과제 중심형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 철학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범죄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냐, 뭐 다 저 혜택 다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올해 4월에는 다주택자는 다 투기자라서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세금 뭐 강력하게 매기겠다고 국토보유세까지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돈 벌면 다 뺏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 분이. 그래서 나는 진짜 이번에 지금 선거 때라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이 아직 얕지만 일단 조선일보도 되게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다 쓴소리 하시죠? 그러니까 다 쓴소리 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자들이 당장 마이크를 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은 다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는 입장은 다 이제는 버리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국토보유세는 이제는 그럼 버리신 거예요? 철회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또 철회한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아셨어요? 이렇게 내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사실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뭐 코로나 지원 정책, 부동산 정책, 원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뒤집잖아요. 여론에 따라서 대강 움직이는데. 여론조사 업체랑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실시간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유연성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저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면 선거 직전에 뭐가 돼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선거 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무엇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용적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기한테나 실용적이지. 이제 자기 표에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만 실용적이지. 발등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가서 얘기했다, 저기 가서 얘기했다. 정말 대선 이후에 어디로 갈지는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반응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저는 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재위에 있었잖아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갖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냐. 아니 집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사도 가지 말고. 근데 민주당 분들이 정말 눈이 빨갛게 혈안이 돼갖고 세금을 다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논리가 뭐냐면 무조건 부동산에서 나온 돈은 다 뺏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 알 바 없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저렇게 산타클로즈처럼 하니까 더 화가 나는데 어쨌든 화가 나지만 어쨌든 맞는 방향이야. 거기까지 그럼 인정. 좋아요. 자, 그럼 단 하나 남은 문제. 앞으로도 계속 그러 계십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게 중요해. 그죠?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물어봐, 지금. 아니, 지금 근데 현재도 어떻게 될지 몰라고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 불가요. 취재기자들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어제 말 오늘 말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이런 거 하면서 세금 깎아주겠다고 이제 확 돌변했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윤석열 후보 쪽의 스탠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일로 와 보니까 이쪽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원래 입장이 지난 11월 초에 발표한 게 이렇게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지속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캠프가 저 모양이니까 집안꼴이 저 모양이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당신들의 이후의 입장은 무엇이냐를 물어야 돼요. 근데 계속 말 바꿨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입장은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집안 얘기를 밖에 나와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세금 정책의 제일 큰 방향은 뭐예요? 지금 세금 정책의 방향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급등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은
이 소득 재분배 수단이고 그거는 사회 합의에 의해서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나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막 뺏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막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네. 그게 뭐 저 공시 가격이라든가 뭐 저 시장 공정가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금 발표될 것도 있고 이미 발표한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미 했는데 그건 기본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네. 훨씬 더 지적인 방향으로 이재명 씨가 지금 마구 얘기하는 것을 저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하여튼 국민들 보기에는 아직 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럴 때 딱 때려야 되는데 때릴 때 때려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지적인 자산이 비교가 안 돼요. 저쪽이랑 예, 이쪽이랑. 예. 근데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끓고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아까 그 메머드라는 게 메머드라는 게 그래서 아마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저쪽에서 뭔가를 냈을 때 이쪽에서도 딱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냥 욕만 하니까 우리 너무 수다 많이 떨고 있다고 경고 메시지. 네.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세금 문제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고 그것 때문에 정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여기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 정부가 대선 겨냥해서 3달짜리 선심 정책 마구 쏟아내고 있거든. 지금 전기료로 깎아준다, 뭐 노인 알바 일자리 다 준다, 뭐 진작하지. 딱 그것도 딱 3월에 맞춰서 네. 2월, 2월, 3월까지 해주고 세금은 5월에 걷겠다. 뭐 이런 식인데 예. 이게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의 뒷면에는 너무 하는 건 맞고요. 네. 그 앞면에는? 앞면은 너무 하는 건데 네. 그 뒷면에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그 선거 때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는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건의 얘기는- 금권까지. 네, 네. 네, 맞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건의 금권의 뒷부분에 아무리 선거 때 우리가 좀 땡겨 쓰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었던 네. 적이 있는가. 이게 뭐냐면 관료 사회가 이렇게 무너졌구나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맞아요. 관료 사회가 시킨 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무너진 거는 이 정부가 참 유난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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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염치라고는 정말 속옷까지 다 벗어 제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료 사회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네. 염치도 없이 관료 사회를 마구 쥐어박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민주화가 거리가 멀어요. 거의 독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관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않죠. 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 주워박는 거 보세요. 거의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바보형이 그렇지.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관료들한테 정말 눈에 결기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것만 욕하기는 어려워요. 네. 결기가 없어진 이유는 존중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그렇죠. 존중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못 대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게 관료한테 있다는 전문성을 인정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탈원전 얘기는 어떠세요? 이재명 그 후보는 감원전? 말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건 뭐지?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윤리적으로 문제인 게 예.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용이 예. 아무것도 없고 탈을 감으로 바꿨는데 네. 그게 진짜로 내용을 가지려면 그 뭐죠?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뭘 바꿨는지거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얼굴에 정말 그거를 국민들한테 글자 하나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 네. 게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이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1인 독재 체제처럼 보이기도 한데 또 일반 국민들은 뭐 시원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윤 후보는 이런 카리스마가 반대로 잘 안 보인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그럴 것 같았는데 별로 카리스마가 없어 보인다. 이런 아니 근데 평가가 저는 있어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네.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마음 자세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재명 씨가 뭐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네. 사실 그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좀 끊고 네. 가자 이런 네, 게 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얘기죠. 뭔가 좀 자기는 차별화하고 싶고 네. 정권 교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정권 교체야. 근데 네. 민주당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방식을 보면 뭐 이재명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이러면서 네. 이제 제명학이란 게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거의 뭐 저거죠. 우리 네. 저 수령학 공부하자. 글쎄요, 주체사상 공부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게 21세기 한국에 맞아요? 그거 보고 눈물까지 흘리셨대요, 어떤 아니 분은. 그러니까 그게 21세기 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비웃음의 대상이 될 만한 거죠. 80년대 운동권 문화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마저 들잖아요. 저분들의 피 속에 그런 게 흐르나? 이런 글쎄요. 느낌.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어떤 그 가치와 비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체들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깔아주는 리더를 우리가 원하는 거지. 네. 그런 뭐 우리 그를 향해서 다 같이 갑시다. 뭐 영도력 뭐 이게 아니잖아요. 난 그건 굉장히 시대에 어긋난 거라고 보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그런 게 좀 있어요. 성군을 기다리는 마음. 성군. 모든 걸 해결해줄 마음. 그렇죠. 무슨 연예인이 남자친구한테 맞았더니 청와대 청원판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신문고 시대. 모든 걸 해결해줄.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마음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보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라는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랑 연결되는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사라지고 있어요. 한 분은 빵에 들어가셨고 두 분은 지금 벌써 자살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좀 너무 공교롭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무서워요. 네. 저도 무서워요. 근데 뭐 조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수사의 영역이라 제가 좀 추측만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굉장히 좀 무섭죠. 네. 저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 글쎄요, 뭔가 무언의 안팎이 있었나? 아니 뭐가 있었나 도대체 뒤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집어서 두 번째 하니까 검찰도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죽어나가요.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 민정수석도 어제 결국 사퇴를 했는데 물론 아들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 뭔가 이것도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희룡 그 전 지사께서 무슨 근거를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 네. 그 얘기가 조금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디테일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전에 청와대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초반에 대통령이 엄중하게 아주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왜 나왔을까? 그때 민정 라인에서는 이거 뭔가 있다. 세게 봐야 된다라고 했고 정모 라인에서는 아니다라고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뭔가 이재명 의혹 확실히 파봐야 된다고 했던 민정수석이 날아갔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글쎄요. 근데 그 제기한 의혹의 포인트는 그 아들 이력서를 이재명 캠프 쪽에서 터뜨렸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죠. 근데 뭔가 해도 공교로워요. 그렇죠. 공교로워요. 하여튼 이재명 의혹을 뭔가 밝힐 수 있는 또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니까 라인에서 참 섬뜩하죠, 그죠? 좀 섬뜩해요. 네. 이제 이 양 후보들이 모두 다 아주 집중 공략하고 있는 2030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2030은 사실 부동층이 제일 많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두 후보들에게 굉장히 집중 공략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신 결과 2030이 원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 2030들 저도 2030하고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 저도 이제 꼰대 세대고. 네. 아직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니죠, 마음.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 지난번 그 행사하고도 집에 가서 제 조카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래요? 거기 나온 그 패널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이 직장에서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팀장의 방식이라고 우리 조카가 이모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배우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아니 그때 소개하실 때 20대 대학생 누구시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거기 나온 친구하고 원래 알던 친구기 때문에 나중에 좀 친근하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카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직장에서 만약에 이모가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딱 돌아서서 저 인간 지금 나 뭐라고 불렀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쌓아놓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이쁜 후배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근데 젊은 분들은 안물안궁.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성인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친한 척하지 말고 안 묻는 거 말해주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하기가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는 싫다. 그러니까 그리고 리더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합리성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도 난 굉장히 찔렸던 게요. 괜히 이벤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벤트 열심히 뭘 하고 하나요? 계신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할 일 좀 하세요. 할 일이나 해라. 당신 할 일이나. 아프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맨 하는 게 이벤트잖아요. 그쵸. 이해하는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하라는 거죠. 2030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의혹이나 형수 욕설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30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번에 사과 같은 것도 굉장히 빨랐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빠른 사과. 그렇죠. 빠른 사과. 빠른 사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태도가 일관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딴 문제죠. 왜냐하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게 우리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동일하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선생은 저거잖아요. 지금 현재 전과 4범이잖아요. 네. 전과 4범이 전과 24범이 된다고 해서 더 떨어질 이미지가 없어요. 그분이 원래 그런 거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분의 플러스 포인트는 도덕성이 아니고 뭔가 좀 추진력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는 전과 0에서 1이 되는 순간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양쪽이 국민들이 양쪽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천대유 같은 경우가 본인이 유능한 증거라고 갖다 대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젊은 분들도 거기서 이제 굉장히 뭐가 유능해? 지금 아니 민간에서도 이런 계약을 할 때 당연한 게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컨디셔널 계약을 맺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를 안 해놓고 다 저 날려놓고 몇 명한테 다 몰아줘놓고 그게 뭐 자기가 잘하는 결과라고 계속 우겨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행위가 일어났는데 자기는 책임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 그리고 일단 자기가 잘했대. 잘했다고 그러고. 처음엔 잘했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도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 말은 안 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기고 일단 무능하고 우기고 두 가지잖아요. 그런 거는 뭐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 이건 전과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 다 까서 조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뭐 섣불리 몽땅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후보에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뭐 그 부인에게 뭐 그렇게 관심이 많겠어. 후보에게 원하는 거지 태도를 원하는 거지. 대응 태도를 본다? 그렇죠. 원칙과 공정의 상징이잖아요. 태도를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난 최대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원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 질문 뭐 한두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다시 입 바른 소리를 계속 하면서 사시려면 정치를 또 하셔야겠죠, 계속. 그래서 출마를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든지, 지자체장 선거에 나온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정치는 입 바른 소리를 공적으로 한다는 거고, 그게 뭐 꼭 어떤 자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저도 염치가 있지. 국회의원 자리를 지역 국민들이 뽑아줄 자리를 내려놨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어떤 다시 출마하는 일은 그런 건 없죠. 그런 얘기는 진짜요? 근데 혹시나 대선에서 승리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뭔가 입각을 해서 뭔가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인사권자의 마음이지만 저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전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럼 뭐 지금은 대선 동안에는 지금 77일, 78일 네. 동안에는 이 대선을 열심히 돕는 게 제 일이고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 뭐 이런 걸 지금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사실 집에서 쉬면서 느낀 거는 이때까지 정치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정치를 하는 방식이 특히 보수 정치는 네. 그 유명한 분들, 실력 있는 분들에게 잘 보이는 게 정치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게 되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 저는 제 승질 못 이기고 입 바른 소리 계속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건데 네. 그게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그 길을 보여준 거냐면 어떤 가치지향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길을 계속 젊은이들하고 뭘 좀 같이 만들어가는 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기대위원회가 업그레이드 되면 되겠네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 젊은이들에게 내가 길을 가르쳐준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젊은이들이 자기의 그 목소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민들한테 왜 윤석열 후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하는지 한번 짧은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짧은 메시지. 그 국민 여러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민간 부분이 굉장히 발전해서 나라가 막 폭삭 망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나라의 규범이나 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진국이 될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나라가 예전처럼 개발 경제 때처럼 막 큰 규모의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의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전체 판이 어떤 큰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질서, 법 질서,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를 그 재건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잠깐 본인이 자기 영혼을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분을 불러내신 거고 그런 면에서는 좀 밀어줘야 되는 후보가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개월 전에 정치를 떠났다가 다시 내기대 위원장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당 안팎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속 터지는 일이 많은지 여러 번 주먹을 휘두르셨는데 여러분 그 분한 마음이 혹시 느껴지셨습니까? 예. 마지막 한 번 더 쳐주시죠. 네.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미래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윤희숙 의원님의 앞으로 행보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펀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윤희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한 달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슈퍼챗, 슈퍼땡스, 슈퍼 스티커를 보내주시면 그 수익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 달간 조선일보 유튜브를 향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